감명 깊게 들었고요. 많이 배웠고 많이 생각할 기회를 가졌습니다. 네. 뭐 질문도 사실은 많은데 조그만 거 우선 하나 아까 김병로 교수님 남한은 85만 명이 죽었고 북한은 123만 명이 죽었다고 그랬는데 그 이유는 뭔지 간단히 좀 얘기 좀 지나가면서 궁금해가지고. 6.25 때 전사자. 네, 전사자. 예. 제가 어떻게 죽었는지는 정확히 하나는 모르지만 북쪽에서 왜 북한은 그렇게 많고 남한은 적고 그랬을까요? 북한이 주장하는 거는 이제 미군의 공중 폭격을 강조하죠. 그래서 뭐 북한 자료 좀 보신 분들 있겠지만 뭐 북한의 5개 도시 뭐 원산, 청진, 평양, 신의주 뭐 이렇게 5개 도시는 거의 뭐 전소됐고 뭐 등등 북쪽에서 이제 계속 이렇게 레퍼토리를 이렇게 활용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워낙 많이 죽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북쪽 이해하는 몇 가지 틀이 있는데요. 그 중에 아주 핵심적인 하나만 말씀드리면 125만 명의 사망자들 가족들, 남은 가족들을 국가에서 이제 그 전사자 피살자라는 성분을 줘가지고 우대하는 정책을 추진하는 게 그게 성분 정책입니다. 그래서 북한의 지금 상류층들 보면요. 왜냐하면 그런 자기들의 노동당 간부부에서 하는 정책이 있어요. 그 정책에서 전사자 피살자들을 공무원으로 임용하거나 대학 진학하거나 모든 데서 다 우대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50년 지난 지금 시점에서 상류층들 성분 분석을 해보면 그 전사자 피살자가 압도적 다수를 차지합니다. 북한의 국정원이라고 하는 그 지역 같은 경우, 그 부서 같은 경우는 85%가 전사자 피살자 가족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항일혁명 가족. 그러니까 전쟁의 피해자들이 북한의 상류층을 차지하고 지배계층을 차지하고 있는 이런 구조가 한국하고 너무 다릅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통계가 잘못되어 있을 수도 있겠네. 남한은 좀 덜 잡혔을 수도 있고 북한은 많이 잡혔을 수도 있고. 아닙니다. 저는 그 통계는 물론 이제 북쪽의 통계는 그 통계가 사실 이렇게 내기가 쉽지가 않고 저도 이제 제가 한 15년 전쯤에 그 통계 숫자 하나를 밝히기 위해서 엄청 노력했는데 북한 자료가 없습니다. 근데 북한이 저희가 이제 이런저런 루트로 이제 발표하고 하면 한국에서 북한의 그러니까 6.25 때 사망한 사람들의 규모를 추정한 게 몇 개가 있는데 박사학위 논문 뭐 한두 개 있고 또 사료로 하는 게 몇 개 있고 그러는데 조금씩 다르지만 그렇게 이제 논의가 되는 사이에 2014년에 북한이 처음으로 유엔에 보고한 자료에 보면은 거기에 처음으로 123만 명이라고 자기들이 공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게 이제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다. 저는 이제 인구 자료를 가지고 추정을 했는데 거의 한 120만, 130만 정도 그렇게 될 것 같다는 여러 이렇게 인구 자료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해서 그렇게 했는데 뭐 그 정도가 어느 정도 사실인 것 같고요. 한국 경우는 이제 사료가 있으니까 83만, 82만, 83만, 85만 그 어간에 이제 대충 사람들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한국도 피해를 많이 받았지만 북한은 6.25 전쟁 때 인적 피해가 워낙 크고 그것이 이제 사실 한국 남북의 그 분단의 기저에 자리 잡고 있는 분단 의식이기도 하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저는 이제 이 문제가 북쪽을 이렇게 연구하다 보면 이제 남북이 지도자 간의 대통령들끼리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이제 여러 루트에 이제 뭐 대화를 하는데 사실 화해라는 차원에서 보면 화해가 이제 여러 단계로 구성이 되지만 처음 화해가 시작하는 것은 사실 사과라고 보통 이렇게 일반적으로 팽화해서 얘기하는데 남북이 합의를 하면서 또 정상회담 때 이렇게 공동성명도 하면서 뭐 미래지향적인 약속을 많이 합니다. 경제협력하자, 이산가족하자, 회담도 하자. 그런 미래지향적인 그런 것으로 이제 이 한국의 갈등을 풀고자 하는 것, 그거는 이제 분명 또 한 축에서 필요한 부분인데 한국의 과거의 문제 중에서 다른 거는 이제 소소하게 아까 신 교수님 쭉 쓰지 않았습니까? 뭐 그런 것도 있고 북쪽에서 말하고자 싶은 것도 있을 텐데 가장 기본적으로 전쟁에 관한 문제에 대해서 한마디 얘기를 안 합니다.
지금 남북의 그래서 이 문제는 정말 서로 이제 건드리지 않고 지나가거든요. 계속 어디서나 학자 모임에서도 그렇고 정부 간 모임에서도 그렇고 어느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는 정말 국가의 정체성의 아주 핵심이지 않습니까? 남북 마찬가지로. 근데 이 부분을 도저히 건드릴 수 없는 그런 영역이라서 이걸 어떻게 내놓고 좀 토론을 하면서 공감을 하고 화해를 할 수 있을까? 이게 저는 조금 진전된 부분에서의 남북 간의 화해라고 보는데, 이거 전 그 학자 차원에서는 한번 해본 경험은 있습니다만은, 그거는 이제 공식화되지 않은 부분이라서 좀 매우 힘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바로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제가 질문 좀 드리고 싶은데, 아까 허우성 선생님 말씀하신 질문하고도 연결이 되는데, 남북 관계 등등 얘기하면 답답하죠. 다들 그렇게 느끼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제 어쨌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전 열린 담론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북한 연구, 통일 연구 하는 분들이 여기저기 이제 많이 계시고, 또 이제 정부에서도 그러고 한데, 그 연구 결과를 서로 공유하고 열린 담론이라고 하는 기준에서 볼 때 어느 정도라고 평가하십니까, 우리 김병록 교수님? 예. 그 열린 담론이 어느 정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이렇게 몇 분들끼리 얘기한 적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예. 그거는 이제 그 학자들 간에, 학자로 나오신 분 간에 그것도 공식 석상이 아니고 개인 석상에서 1대1.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여러 연구단체들 사이에 서로 정보 공유도 잘 안 되고 있나요? 그리고 정부하고는 또 어떻습니까? 통일부에. 거의 공식적인 교류보다는 우리 한국 사회에서 아시겠지만 다 개인적인 교류입니다. 개인적으로 아는 분하고 이렇게 연결해서 자료 받고 하는 그런 상황이고요. 이제 북쪽하고 관계에서는 이제 학술 교류도 많고 여러 교류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그러니까 그 안에서 다루어지는 교류의 내용은 너무너무 취약하죠. 그래서 김 선생님, 아까 사과라는 말씀을 하시다가 설명을 안 하셔갖고, 예. 그게 무슨 뜻인지, 무슨 말을 하시려고 그랬는지, 예. 남북한 당국자가 전쟁에 80만, 100수십만 죽은 이 문제에 대해서 사과라는 말을 하셔놓고 서로 사과를 요구하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사과, 화해. 일본에 대해서는 늘 사과, 화해 이런 말 하는데, 예. 남북한은 어떠신지? 당연히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관계를 개선하고 이제 평화 구축이나 평화 조성, 좀 좋은 관계, 평화를 만들어 가려면 화해를 해야 되고, 화해라는 건 과거의 문제를 끄집어내놓고 좀 토론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이제 배상도 하고 나중에 용서도 하고, 이거 쭉 보통 이제 9단계로 프로세스가 이렇게 진행된다고 그러는데, 근데 첫 번째 관문이 이제 미안하다. 이렇게 이제 서로 미안하다라는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일본과도 똑같이 적용되는 거죠. 미안하다라고 하는 걸 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가해자 중심이 아니라 피해자에 대한 서로의 공유, 피해 의식의 피해에 대한 공감, 공유, 그리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일단 미안하다라고 하고, 그것이 전제되면 이제 약간의 그 사실 조사에 들어가서 진실 확인 작업에 들어가고, 그것을 통해서 어느 정도의 진실이 확인되면 그걸 이제 어떻게 법적으로 처리할 것인지, 또 사면할 것인지, 이런 단계를 쭉 이제 거쳐 나가는데, 그런 모든 일련의 과정 중에서 우리는 과거의 문제를 한 번도 공식적이거나 비공식적으로 내놓지 않는다는 거죠. 어느 자리에서는. 남북 간에만. 저도 북한에 한 20여 번 갔고, 북한 학자들하고 1년, 2년 서울대에서도 계속 김일성 종합대학하고 만나고, 2년마다 국제고려 가서 만나고 계속 만나서 얘기를 하는데도 진짜 이런 속에 있는 말을 나누기가 매우 어렵고 또 거의 안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데 이제 그때 제가 한번 그런 경험을 했는데, 북쪽 사람들을 제가 놀랍게 깨달은 게 뭐냐면, 북쪽 사람들도 6.25 전쟁 때 한국의 피해에 대해서 전혀 모릅니다. 제가 거의 아마 99.9%의 북한 사람들이 6.25 전쟁 때 한국의 피해에 대해서 전혀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얘기를 하니까 이 사람들이 처음에 깜짝 놀라는 거예요. 두 가지 반응인데, 하나는
너무 놀라운 반응이고 하나는 굉장히 두려워해요. 그 얘기를 듣는 자체를 저희가 이제 과거에 북한 사람들 만나면 약간 두려움에 떨듯이 제가 그 얘기를 하니까 막 이렇게 눈이 말이에요. 좀 굉장히 불안하면서 이걸 얘기를 들어야 되나? 저로부터 이 얘기를 남쪽의 피해 상황을 들어야 되느냐? 이런 느낌인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이제 그분들을 이제 놀랍게 하지 않아야 되니까 어쨌든 그래서 그분들이 나중에 제가 이제 찬찬히 이렇게 얘기한 것 이제 개인적인 차원이니까 이렇게 듣더니 자기가 정말 한 번도 전쟁이라는 얘기를 그렇게 오랫동안 자기들이 뼈저리게 느끼면서도 남쪽의 피해를 받았다는 데 대해서 한 번도 자기가 생각을 해보지 않았다는 데 대해서 놀랍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김 선생님 이제 이렇습니까? 그러면 이제 북한 일반 사람들의 심리는 예. 그쪽에서 이제 선전 뭐 심리는 자기네들만 피해를 받았고 예. 남한 사람은 피해 받은 거 없다. 모르는 전 거죠. 사실은 그 자체를 생각을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사실 아까 언어를 이야기 원수라는 말씀하셨잖아요. 예. 그래 이 사람들은 집단적으로 뭐 남한이든 아니면 미국 사람이든 간에 원수 이렇게 격렬한 이게 그 단어 사용인데 정오심을 똘똘 뭉쳐져 있고 하여간 남한에 죽은 사람 없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죠. 그렇죠. 우리도 아마 우리를 이렇게 역으로 뒤집어 보면은 한국 사람 중에도 한국 뭐 이렇게 피해 얘기 많이 6.25 전쟁 때 피해 얘기하지만 북한의 피해 얼마나 받았나 이렇게 생각한 지가 얼마 안 됐을 겁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북한이 몇 명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뭐 제가 유일하다고 하면 좀 건방지소리긴 한데 정말 없어요. 이 숫자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15년 전에 제가 통일연구원 근무할 때 그 숫자 하나 찾아보기 위해서 뭐 여러 가지 뭐 제가 많이 노력을 했습니다만은 정말 이 숫자 하나를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아무도.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고 어디서도. 북쪽 내에서도 물론이고요. 북쪽 사람들조차 자기들도 뭐 조국 해방전쟁 때 위대한 승리를 했는데 이렇게 많이 죽고 나서 승리했으면 아마 뭐 명분이 안 서서 그러는지 그걸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아무튼 근데 이제 또 2014년에 북한이 그렇게 하기 시작했으니까 막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 문제를 조금 좀 이제 화해라는 차원에서 또 통일이라는 걸 뭐 저도 뭐 통일은 뭐 아주 요원하다고 생각하는데 차근차근 필요한 부분들을 이제 하나하나 이제 짚어 나가봐야 된다 생각하면서 남북 간의 좀 이제 전쟁과 폭력 이런 부분의 화해 또는 대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실마리를 풀어 나가. 저기 김 교수님이요. 저기 예. 중국군이 제가 어디서 본 것 같은데 이제 전쟁이 휴전이 되고 이제 중국으로 되돌아가는데 120만 정도였다는 얘기를 본 것 같거든요. 예. 그 당시 중공군이 이제 북한에 들어온 병력이 그게 단계적 출소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은 민간인 말고 중국의 군인들 피해도 상당히 있을 것 같은데. 많죠. 예. 예. 제가 지금 정확히 숫자는 기억하지 않지만 굉장히 많고 이 120만이라는 것은 이제 굉장히 크게 잡았을 때 120만이고요. 보통 100만 정도로 100만에서 120만 명 정도로 얘기를 하고 그게 이제 북한이 중국 인민군이 3교대로 30만씩 이렇게 나눠서 3교대로 이렇게 군사 작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쉬는 시간이 없이 계속 한쪽에서 공격하고 한쪽에서 휴식하고 한쪽에서 식사하고 뭐 하고 한쪽에서는 자고 이렇게 3교대로 계속해서 한국 쪽으로 왔던 중국 인민군 그 조선족들이 한국말 할 줄 아니까 그런 분들의 뭐 증언들 통해서도 많이 밝혀졌고 그래서 근데 제가 이제 정확히 지금 수치는 기억나지 않지만 중국 군인들이 많이 죽었죠. 예. 예. 그리고 아까 허 선생님 말씀에 좀 연달하고 싶은 얘기하고 김 교수님 사과 얘기는 제 이제 생각은 그런 것 같아요. 우선은 책임 문제가 있는 게 전쟁 책임 문제가 있고 남침이냐 북침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서 국가 차원에서는 어려운데 그러나 국가가 좀 더 한 발 더 올라가게 되면 남한이나 북한이나 남한 사람이 피해자다 북한 사람이 피해자다라고 하는 그 피해에 그걸 지나서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생명체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남한 북한을 떠나서
뭐 남한 사람이든 북한 사람이든 생명 존중의 사상에서 본다고 하면은 공동으로 그 생명에 고통을 주고 생명을 살상했다고 하는 거는 저는 동시 사과는 가능할 수 있다고 봐요. 남한이 북한한테 사과하고 북한이 남한에 사과하는 게 아니라 국가의 운영자들이 어떻든지 간에 전쟁에 휩싸여 가지고 무고한 생명을 죽였다. 그래서 생명의 관점에서 본다고 하면은 누가 죽였는가, 누구 잘못이냐를 떠나가지고 생명 자체가 없어진 거에 대한 사과 정도는 좀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신중석 교수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예. 저기 그 평화 통일을 구분하시는 그 아이디어가 굉장히 제가 마음에 와닿았고, 우리가 우리 신 교수님이 아주 표현을 좀 부드럽게 남한은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에 이끌어간 통일을, 북한은 북한식 사회주의로 통일을 이렇게 이제 표현하시는데, 이건 이제 그 점잖게 표현하신 거고, 사실상 정확하게 표현을 하면은 우리가 시장경제 체제냐, 계획경제 체제냐, 이렇게 우리가 교육에 좀 등한시했지만 딱 그렇게 구분을 해야 될 거고, 사실은 시장경제 체제냐, 계획경제 체제냐 하는 것은 그 뿌리는 사적 이윤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 그 구분입니다. 그래서 사적 이윤을 인정하는 것은 시장의 문제인데, 생산물 시장에서는 사기업 제도를 인정하게 되면은 사기업이 이윤을 인정하는 거니까 사기업 제도를 폐쇄해가지고 공기업만 이제 돌아가는 것이고, 또 생산물 시장이 아니고 생산 수단의 사적 소유를 폐지함으로 해서 생산 요소 시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 생산 요소 시장이 없어진다는 말은 토지 노동 자본이라는 생산 요소가 없어지니까 토지 거래가 안 되는 거고, 봉건 사회 때도 토지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매매든 수조권 양도든 이게 그런 거래가 있었단 말이죠. 그런데 노동은 몸뚱아리하고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계약을 내가 아닌 당이 한다 그러면 자유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아까 초기에 그 김병록 교수님 그 발표 거기 보면은 개성백화점의 모습이 나오는데, 사실은 개성백화점에 거기서 소비자들이 구매하는 그 모습보다는 그것을 운영하는 주체가 누구냐를 생각해 보면 그건 사기업이 아니죠. 공기업이죠. 거기가 장사가 잘 된다고 해서 옆에서 개성 아니고 개성 2차 백화점 이렇게 생길 수가 없는 거죠. 국가가 운영하니까. 그러니까 왼쪽에 삐승말른 아이들이 있는 걸 보면은 우리가 그 현상적으로 보이는 현상하고 그 소위 사적 이윤을 악으로 보는, 거기서 출발을 해서 사기업 제도를 철폐하고 또 생산수단의 사적 소유를 철폐함으로 해서 그 이윤을 악으로 보는 데서부터 출발해가지고 그 북한하고 우리 자유민주주의와 이렇게 차이 나게 된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 제가 생각할 때는 우리 그 신 교수님이나 여기 계시는 많은 분들이 초등학교, 중등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교재에 우리가 근본적으로 추상적인 표현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저는 오늘 우리 신 교수님 이 논문에서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안 쓰기를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저는 자본주의라는 표현을 잘 안 쓰니까 시장경제 체제냐, 계획경제 체제냐, 딱 그 구분이죠. 그리고 이제 여기 뒤에 이제 우리 신 교수님 5페이지 주석 9번에 보면은 특박격리를 비롯한 이 부분이 이제 북한헌법 24조에 있는 겁니다. 북한헌법 24조에 있는데 첫 줄에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개인 소유는 국민들의 개인적이며 소비적인 목적을 위한 소유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소비 목적만을 위해서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소비를 축적을 해서 자본을 투자한다든가 이윤을 꾀한다든가 그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 이윤을, 사적 이윤을 봉쇄하는 것이 우리가 자유민주주의에서 자유하고 어떤 연결이 있는지 대부분의 사람들이 관심도 없고 체계도 없고 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 교수님이 앞으로 이 부분을 조금 더 발전시켜 가지고
남한하고 북한하고 통일이 장애가 되는 것을 지금 말씀하신 것인데 실질적으로 장애 요인이 되는 것은 소위 이제 시장경제체제, 계획경제체제에 구체적으로 언급이 돼야지 이해가 되고 설득도 된다는 측면에서 볼 때 초등학교 교육이라든가 중등학교 또는 대학교에도 우리가 조금 더 이 체제의 차이점을 적나라하게 표현을 해서 뭐 강요는 하지 않는 거죠. 어느 제도가 좋은 것이냐를 이렇게 놓고 비교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회를 줘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인데 신 교수님 생각은 어떠신지 조금 답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이건 뭐 이제 그 1950, 60년대라고 봐야 되나, 30년대, 30, 40년대를 봐야 되나, 이제 서구 학계에서도 가격 논쟁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사회주의는 실패할 수밖에 없다, 경제적으로. 왜 그런가 하면은 가격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가격. 우리 시장이 있으면 가격이 있잖아요, 수요 공급에 의해서. 그런데 공산주의의 가장 큰 특성이 가격 자체가 없는 거예요. 가격. 그러니까 자유시장의 가장 큰 특징은 물건의 값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장 경제는 그 경제의 작동 방식이 가격에 의해서 돌아간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사회주의 경제는 다 배급제니까 가격이 없는 거죠. 그래서 결코 경제적으로 성공할 수가 없다는 주장들을 자유주의자들이 했거든요. 그런데 북한도 이제 어느 정도 그거는 맞는 얘기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은 공장의 생산성이 매년 증가함에도 불구하고 그 생산된 생산품은 주민들 손에 안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뭐 그 소련 경제 얘기할 때 많이 하는 거 아니에요? 기업끼리 있고 국영기업끼리 사고팔고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쉽게 얘기하면 한쪽에서는 빨랫줄 사가지고 동아줄을 만들고 한쪽에서는 또 동아줄 사가지고 빨랫줄 푸는 거예요. 그러나 시장에는 동아줄 빨랫줄이 없는 거예요. 가격 자체가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 결국 가격이 없다고 하는 얘기는 사유제가 없다는 얘기가 되고, 사유재산이 있어야 가격이 생길 거 아니겠습니까? 니꺼 내꺼가 있어야지. 그래서 북한이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 이제 그런 문제 같은데, 여기 이제 각 주에다 나온 걸 보게 되면은 비공식적으로는 가격이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뭐 저는 뭐 이해를 잘 모르겠는데 장마당이라고 하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가 어느 정도의 지금 규모가 되어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북한에서 장마장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그래서 이게 결국은 그 불가 공약적인 가장 특성은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가격이 있느냐 없냐, 물건의 가격이 있냐 없냐. 그래서 북한 경제에 이제 경제 체제로 들어가면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거보다 이제 앞서서 보게 되면 이제 결국 정치 체제로 보게 되면 자유민주주의냐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뭐 요즘 이제 우리나라에서 걱정을 많이 하는 것 자체 가운데 하나도 이제 남한도 점점 가격이 없어지는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뭐 주택도 그렇고. 그래서 결국은 국가의 위력이 커질수록 그 가격이 없는 물건들이 많아지고 시장 가격을 인정을 안 하는 거죠. 그걸 인정을 안 하고 그걸 어떤 식으로든지 재구성하려고 하는 그런 걸 보고 뭐 사회주의적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는 이 얘기를 하면 너무 복잡하게 돼서 뭐 이 얘기를 저는 안 했는데 그 맞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거는 예. 남북 차이가 이제 시장이 있느냐 없냐, 가격이 있냐 없냐. 근데 여기서 한번 잘은 모르지만요. 이 북한이 현실적인 북한하고 체제적인 북한하고 뭔가 좀 분화가 일어나는 게 아니냐. 예를 들면 장마당 경제예요. 그러니까 북한이 고난의 시대를 이렇게 넘어가고 그런 거는 결국 장마당 경제라는 걸 가지고 개인이 자력경생하고 스스로 살아남은 거지 않아요? 그리고 그거 자체가 지금 북한에서 어느 정도인지 그 비공식적인 부분이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방식으로 이원화되는 것 같은데 이제 이 부분이라는 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북한이 그러니까 지금 김정은 체제가 핵이라는 걸 가지고 자기 체제를 유지할 수 있다면 중국처럼
정치는 공산당이 하고 개인은 어느 정도로 시장 경제에 포섭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그러니까 체제만 보장이 된다면 그렇게 될 가능성도 없지는 않잖아요. 다른 대안이 있을까 북한한테. 거기에 대해서 좀 뭔가 김병래 선생님은 많은 정보가 있으실 것 같은데. 예, 제가 들으면서 잠깐 한 1, 2분만 말씀드리면 지금 이제 헌법에 규정된 그거는 그 아까 신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맞는데 거기에도 보면은 이제 뒷부분에 이제 국가 정책으로 얻은 소득 그러니까 이 월급으로 받은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가 정책에서 얻은 소득은 이제 개인 소득으로 한다, 개인 사유재산을 한다 그랬으니까 그것을 이제 이제 새로운 뭐 장사를 해서 얻은 소득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개인 소득으로 인정하고 있고 또 주택 산림지법 같은 데서도 이제 개인 소유하고 이렇게 협동 소유, 국가 소유를 해서 개인 소유로 완전히 인정하고 있어서 그런 이제 법적으로 많이 지금 변화가 있고요. 근데 이제 물론 그 생산 수단 관련해서는 아직 뭐 진전이 안 돼 있으니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사적인 활동을 통해서 그러니까 헌법에는 그 정도로 규정됐지만 실제 현실 속에서는 지금 이제 이 1차 산업, 2차 산업, 광업, 그다음에 제조업 이런 부분은 20% 정도가 사적 소유, 사적 활동을 통해서 사기업이죠. 사기업을 통해서 생산된다고 보고 무역에서는 한 40% 정도가 사기업, 그 다음에 서비스업에서는 55% 정도가 사기업에 의해서 창출되는 그 총량이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학자들이 대체적으로 파악하는 그렇게 돼 있고요. 근데 지금 뭐 북한이 이제 우리가 이제 보는 시각하고 실제 그 북한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 법적인 부분부터 해서 굉장히 빠르게 지금 바뀌고 있습니다. 김정은 들어와 가지고 기업소법이라는 것을 발표해 가지고요. 그 기업소법이라는 것은 기존에 있는 그 기업도 좋고 이제 물론 소속은 이제 내각 소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내각의 어느 기관으로 신고는 해야 되는데 우리 같으면 다 신고를 하는 거죠. 등록을 하는데 그 사람들에서 과거와는 다른 그러니까 순수하게 기업 비즈니스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업소법을 만들어서 지배인 기사장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이제 가동을 하도록 하고 과거 같으면 뭐가 다른 과거에서는 기업소에 다 그 당이 다 들어갑니다. 당 공장당 위원회에서 그 최고 결정기관이 그 정치적인 당하 조직하고 지배인의 그 회사 조직하고 둘이서 이게 위원회를 구성해가지고 이게 이제 CEO거든요. 근데 지금 북한에서는 그거를 뭐 상설 기구로 아니고 비상설 기구로 일단 빼고요. 실제 그 회사를 만들면은 그 회사를 만들 수 있도록 돼 있고 만들면 CEO가 지배인이에요. 그러니까 정말 그 우리로 말하면 그냥 회사입니다. 회사. 그렇게 만들어 놔서 일단 그러니까 느슨하게 당이 관리는 할 수 있도록 돼 있지만 워낙 이제 이 효율성을 좀 도모하기 위해서 기업소를 이렇게 자체적으로 만들어서 해놓고 그렇게 이제 해서 지금 예를 들면 회사에서 지금 100명이 근무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그 국영 회사를 돌리는 데는 30% 인원만 가지면 돌릴 수 있어요. 나머지 70%가 실업자입니다. 이 사람들이 다 지금 사기업을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사람들이 표현하는 사기업 여기서 말하는 기업소법에 의해서 나가서 조직을 만드는 거죠. 회사 조직. 그리고 그 조직은 이 회사에다가 등록을 해놓고 이런 식으로 해서 사적인 소유를 이제 창출해 가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이제 생산하면은 거기에 이제 가격 시스템도 지금 아직은 1원화가 아니고 2원 시스템으로 돼 있지만 그래도 상당 부분 지금 시장 가격으로 지금 형성이 되고 있고요. 그리고 뭐 공장에서 모든 목표 같은 것도 과거에는 뭐 신발 몇 컬레, 뭐 몇 컬레 이렇게 했는데 요즘은 거의 그냥 총량으로 합니다. 그 시장 가격으로 해가지고 뭐 1억 5천만 원 이런 식으로 목표가 딱 액수로 정해져 있어요. 시장 가격으로. 그리고 백화점 같은데 아까 보여주신 그 백화점 가도 다 북한 돈으로 거래할 수 있는 뭐 8,500원, 이게 8,800원, 8,200원, 8,500원이 1달러당 그렇게 되는데요. 우리보다 한 10배 정도가 이제 높죠. 그렇게 되는데 그런 가격으로 거의 돼 있고,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국영 기업은 아직도 국가 그 환율을 유지하는 거예요. 국영 기업. 그래서 국영 기업에서 운영하려면 원료 같은 거를 사오지 않습니까? 뭐 시장에 가서 사든 아니면 뭐 식량을 구입할 때 농장에 가서
식량을 구해와야 되는데 그 농자 다른 모든 기관들 그러니까 기업소로 이제 새로 만든 것들 그다음에 뭐 이제 다른 지방 기업이나 다른 모든 기업들은 다 시장 원리로 운영이 돼요. 그래서 쌀을 사더라도 북한 돈으로 뭐 달러당으로 하면은 8,500원에 바꿔서 그렇게 사야 되는 건데 이 국영 기업체들이 와가지고 자꾸 이제 그거를 그 국영 레이스로 바꿔가는 거예요. 1달러당 100원으로. 그러니까 막 한 100배 정도로 80배 정도로 이렇게 막 이제 원료를 가져가 버리는 거죠. 막 그런 문제점 때문에 지금 북쪽에서 막 그 농민들이나 또 그 기업하는 분들이 잘 하고 있다가 이제 국가에서 자꾸 그런 식으로 이제 그 거래를 국영 레이스로 해서 국가 그 환율로 해서 가져가 버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막 갈등도 있고 그런데 북쪽에서도 지금 이제 김정은이 이번에 그 10월 10일 날 당창간 75주년 때 이제 발표한 거 보면은 내용을 보면 이제 그동안에 이제 김정은이 들어와 가지고 자기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동안에 이제 좀 시행착오를 많이 겪은 것 같아요. 본인도. 그래서 이제는 뭐 표현이 이제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 좀 알게 되었다. 그래서 8차 당대 내년에 8차 당대 할 때 국가경제발전 5개년 계획에서는 좀 정확하게 이제 감을 잡고 이제 뭐 발표를 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거든요. 그런 거 보면 지금도 최근 10여 년 동안에 김정은 들어온 다음에 사회주의 기업 책임 관리제 이런 거 하면서 과거의 대안의 체계에서부터 완전 다른 시스템으로 지금 내각 중심으로 경제 논리로 해서 시장 체제로 해서 지금 막 가고는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이제 불안하니까 소속은 이제 이쪽 국가가 다 관리할 수 있도록 해놓으면서 이제 실제로는 시장 원리로 작동하도록 계속 해놓고 또 한편에서 국영기업을 잡고 이 국영기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 그분들이 이것까지 시장 원리로 다 할 수는 없다 이런 입장에서 좀 국영기업을 이제 상당 부분을 잡고 있고 막 이걸 어떻게 개혁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고심을 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김병로 교수님한테 보완 질문을 좀 하겠습니다. 칼튼이라는 분은 국적이 영미권 분은 아니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사실 요한 칼통 말이지. 아, 예. 피스키핑이라는 말도 잘 쓰지 않고 피스메이커는 써요. 근데 피스메이킹 잘 안 써요. 또 피스 빌딩 잘 안 써요. 피스 빌더. 그러니까 피스메이커나 피스 빌더는 어떤 주체가 있다고 봐요. 근데 피스키핑은 주로 어떻게 쓰냐면 피스 뭐 이렇게 이제 부사구 형태로 많이 써요. 그래서 이분이 과연 영미권의 학자인지 그 말을 그대로 갖다 쓰면 우리가 혹 헷갈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완 질문은 그겁니다. 솔직히 이런 말을 쓰는데 그 말이 저는 잘 와닿지 않거든요. 예. 지금 아까 우리 김병로 선생님 그게 이제 마침 또 이창원 선생님 요한 갈등 그 질문도 제기했는데 이제 남북한의 그 평화 유지가 이제 지금 힘의 균형 속에서 이렇게 되어 왔지만은 최근에 이제 북한이 이제 뭐 핵을 개발한 것이 거의 기정사실화되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은 한쪽은 핵을 가지고 있고 한쪽은 핵이 없단 말이죠. 아니 물론 지금 이제 그 미군이 주둔하고 있으니까 핵과 같은 역할을 지금 해서 균형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대강 이야기할 수 있겠는데 그러나 저쪽에서는 또 다시 이제 이제 평화 체제로 가면은 아까 우리 김병로 선생님 말씀하셨지만 또 미군 철수를 주장한단 말이지. 그러면은 일반인들이 걱정은 그러면 평화 조성이나 평화 구축으로 나가기 이전에 평화 유지도 되기 힘든 상황으로 되는 거 아니냐 말이지.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핵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는 빈손이란 말이지. 그럼 이게 우선 피스키핑을 어떻게 할 거냐 말이지. 통일은 뭐 저 나중 이야기고
이게 지금 일반인들의 그 우려인데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 김 변호사님 어떤 말씀을 하실 수 있을런지. 예, 그러니까 요한 갈퉁이 강조한 것도 이게 단계적으로 이루어지는 게 아니고 이제 우리가 이제 피스키핑이라는 힘의 균형을 먼저 이루어야 된다라고 했을 때에 그러니까 이걸 완벽하게 해결하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우리 같으면 지금 북한이 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핵을 가지고 하는 그 공포의 균형이라고 보통 부르는데 그렇게 할지 아니면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어떤 다른 신무기를 가지고 약간의 그 불균형은 있지만 우리도 위협적인 어떤 요소가 있으면 그런 이제 힘의 균형을 이렇게 유지하는 어떤 상태라고 이제 국제정치학자들이 부르는 그런 상태로 일단 간다고 하면은 이제 그것이 단기간에 다 끝나지는 않고 계속 뭐 미국과 중국이 참여해서 비핵화 논의라는 그 틀 안에서 이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을 계속 해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일단 그런 그 대화의 틀 안에 들어와 있는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사이에 그것을 완벽히 해결하고 북한이 다 핵을 내려놓고 모든 것이 정리된 상태에서 또 다음 단계로 들어가는 게 역사에서 그게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는 얘기가 그걸 힘겨루기를 어느 정도 하는 체제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계속 논의를 하면서 동시에 평화협정이라는 논의를 계속 동시에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평화협정을 할 때는 뭐 외교적인 채널이 이제 하나 국방이라면은 국방의 논의를 계속하면서 외교적인 대화를 채널을 계속 가동을 하는 상태에서 그러면서 동시에 또 어떤 문화적인 그다음에 경제 교류 협력 뭐 우리 식으로 하면 이게 통일부의 어떤 역할일 텐데 그 외교 안보 통일이 순차적으로가 아니고 동시에 이루어지는 이 체제를 거버넌싱을 해 가면서 이거를 관리해 나갈 때 결국에는 평화라는 것이 언뜻 느껴지고 누려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어떤 단순 논리로 생각해서 뭐 이렇게 핵무기를 어떻게 해야 될지 그것이 이제 북한이 핵을 완벽하게 비핵화가 된 다음에 어떤 단계로 가는 그것은 너무 이상적이지 않나 싶고요. 트럼프 대통령도 그러기 때문에 뭐 20% 비핵화만 되면은 이건 불가역적이다라고 봐서 뭘 하겠다라고 뭐 대통령조차도 그렇게 한 상황이니까 저도 그 대화가 시작되고 뭐 논의가 시작되면은 바로 뭐 평화체제나 평화협정에 대한 논의, 미군 철수를 어떻게 한다. 이게 하루아침에 또 미군이 바로 철수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런 논의를 계속하면서 동시에 경제협력하고 철도 도로 협력하면서 관광하고 막 이런 것들이 동시에 진행이 돼야 되는데 그 독일에서 그렇게 했거든요. 독일에서는 동독이 핵무기를 소련 거를 갖다 놓으니까 서독도 들여왔거든요. 무슨 조약입니까? 거기에서. 그래서 그 조약에서 들여와가지고 핵대로 대립하면서 엄청난 막 전쟁을 하겠다 이런 상태까지 가면서도 계속 대화를 하는 겁니다. 계속 80년대 얘기입니다. 그러면 계속 회담도 하고 뭐 정상회담도 하고 교류하면서 또 뭐 인적 교류 계속하고 크리스마스에 선물 주고 부활절 때가 이게 계속 같이 되는 거죠. 그런 상황을 우리가 좀 인내하면서 아까 말한 피스키핑과 피스메이킹과 피스빌딩의 이런 역할들을 동시 병행으로 가야 된다. 그런 지혜와 전략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은데 한국 사람들은 너무 뭐 여러 경험, 역사적 경험이 개인적인 경험 속에서 화끈하게 확 한번 뭔가를 하고 그 다음에 다음 단계로 가기를 원하는데 인생 자체도 그렇지 않은 것 같고 동시 병행해야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예, 아니 정말. 그런데 그렇지만 우선간에 힘의 균형은 계속 유지가 돼 나가면서 동시 병행이 되겠죠, 그렇죠. 물론. 그렇죠. 그러니까 저쪽에 핵이 있으면 우리도 핵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하자면은. 그런데 핵에 대응할 만한 그런 무기가 지금 없으니까.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런 힘의 균형은 파괴되지 않는 상태에서 평화 조성과 평화 구축으로 이제 동시에 그렇죠. 이 길이 나가야 될 건데, 예. 이제 그게 안 된 상태에서 일이 나가기는 힘들지 않느냐, 그런 이제 의문들이 있다 이거지. 그러니까 그런 문제는 그러니까 핵을 만약에 지금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뭐 이제 어떤 분들은 이제 추상적으로 논의하면 미국의 핵무기 핵자산을 들여와서 뭐 핵우산 안에 들어가야 된다 이런
이렇게도 전개할 수 있는데 그거보다는 현실적으로 북한의 이제 핵 논의가 비핵화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북한이 뭐 첫 번째는 이제 시설을 프리즈 동결하고 핵 무기는 그대로 가지고 있을 테고, 그러면 이 동결한 것을 가서 어떻게 확인하고 검증하고 하는 그런 식의, 그리고 이제 거기에 대응을 그 대가를 지불해야죠. 북한의 핵 개발이라는 것은 이거는 우리가 보기에는 핵 개발이지만 북한에서는 전혀 그렇지 않죠. 핵 개발은 한 부분이지만 핵을 개발한다는 건 뭐냐면 원자력 발전소를 돌린다는 거는 그 폐기물로 핵을 만드는 거니까 원자력 발전소를 돌린다는 거, 원자력 발전소를 돌린다는 거는 경제 에너지를 사용한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걸 중단하라고 하면은 핵무기로도 쓰지만은 결국에는 경제 문제 타격을 받으니까 그럼 이걸 어떻게 보상해 줄 거냐. 이렇게 이제 나와서 이전에도 이제 그런 논의를 한참 하지 않았습니까? 1차 핵위기 때. 그래서 뭐 경수로를 지어준다, 뭐 중유를 50만 톤 매년 준다, 이런 논의를 구체적으로 하는 거죠. 그 협상이 이루어지고 있는 사이가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하면서 아무것도 우리는 안 하지 않습니까? 개성공단 하면 안 된다. 그 북한이 뭐 완벽하게 할 때까지 안 했. 자꾸 그렇게 하지 말고 이게 이제 가동이 되고 있으면 빨리 얼른 다른 기회를 찾아서 회담을 하고 미국과 북한 간의 관계 정상화를 하고 막 그런 노력들, 그러니까 관계 개선의 노력들을 이제 시급히 하면서 평화 협정을 그러면 어떻게 맺어갈 것인지에 대한 비전도 좀 주고 제안도 하면서 동시에 남북 인적 교류라든가 경제 교류 이런 것들을 좀 동시에 할 수 있는 그런 좀 전략가 아니면은 지혜 이런 것들이 가동돼야 된다는 것이죠. 예. 아이고, 오늘 정말 세 분 좋은 발표를 들었고, 또 그 후에 아주 시간이 좀 많이 오버됐습니다. 처음 생각했던 것보다 너무 토론이 열띠가지고, 오늘 정말 좋은 말씀들 많이 나누시고, 감사합니다. 다 같이 박수 한번 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